따지고 보면 살인은 예술로 받아들여져야 할 겁니다. 우수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 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선악이나 옳고 그름 같은 건 평범한 사람들, 열등한 사람들을 위해 발명된 거죠. 그들에겐 그게 필요하니까요. 스토리. 뉴욕 맨하탄의 고층 아파트. 한 젊은이가 로프에 목이 졸려 살해당한다. 그를 죽인 건 대학 동창 친구인 브랜든과 필립. 스스로를 우월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이들은 완전 범죄를 통해 자신들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한다. 이들은 대담하게도 시체를 처리하는 대신 옷장 속에 넣어두고 죽은 친구의 아버지와 이모, 약혼녀, 학창 시절의 선생을 초대하여 파티를 벌인다. 시체가 들어있는 옷장은 식탁으로 이용된다. 이들의 시도는 성공할 것인가? 로프는 영화 전체가 한 컷으로 되어 있다. 영화의 시간은 현실의 시간과 동일하게 흐른다. 필름 한 레일이 찍을 수 있는 최대치 시간은 10분이었으므로 카메라를 교체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때 카메라는 인물의 등, 실내의 가구 등 어두운 피사체로 가까이 이동하여 자연스러운 암전을 만들어낸다. 히치콕은 실제 사건, 시카고 대학 학생들이 친구를 살해한 일과 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극 1929년 브로드웨이에서 상연을 보고 이 영화를 원신 원컷으로 찍을 생각을 했다고 한다. 히치콕 최초의 컬러 영화. 몇몇 미국 도시에서는 두 주인공 필립과 브랜든이 동성애 연인 사임이 암시되었다고 하여 이 영화의 상영을 금지했다고 한다. 영화에서 벌어지는 이유 없는 살인과 인물 대사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파시즘적 요소가 상영 금지 이유가 아닌 점이 흥미롭다.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 이청, 해리의 곤경, 현기증과 더불어 로프는 히치콕 감독이 판권을 되찾어 딸에게 유산의 일부로 물려주는 바람에 몇십 년 동안 볼 수 없었으며 1984년에 이르러 재개봉된다. 로프의 인물과 설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믿는 인물이 별 다른 죄의식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설정은 히치콕의 다른 영화들, 의혹의 그림자, 열차 안의 낯선 승객에서도 발견된다. 히치콕은 기이하고도 왜곡된 열정에 사로잡힌 사이코패스 살인마 캐릭터에 애착을 갖고 있는 듯하다. 재밌는 점은 이들이 단지 살인만 저지르는 게 아니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 애를 쓴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범죄 사실을 알리고 들킴으로써 이들은 스스로의 우월성을 인증받고 싶어한다. 또한 언급한 새 영화의 살인마 인물들은 아버지를 골탕 먹이고 싶어한다. 여기서 아버지란 생물학적 관계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다. 상징적 아버지인 경우도 있다. 로프의 경우에는 루퍼트 카델 교수, 상징적 아버지란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질서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다. 아들 인물들은 이것을 가리켜 고리타분한 구식 전통이라고 부른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는 살인은 나쁜 것, 살인은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자명하게 받아들여져온 이러한 도덕관념, 휴머니즘적 가치에 대항하여 아들들은 선택적인 살인의 권리를 내세운다. 즉, 선택받은 인간이라면 얼마든지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는 것.
문제는 누가 선택받은 인간인가 하는 것이다. 살인을 저질러도 좋은 이는 누가 결정하며 죽어도 마땅한 평범한 인간들은 누가 결정하는가? 영화는 이 문제를 등장인물들이 논쟁을 하는 장면을 통해 제기한다. 로프에서 이 문제는 살인이 벌어진 직후 브랜든과 필립의 논쟁 장면에서, 그리고 영화 말미 브랜든이 루퍼트 카델 선생과 논쟁하는 장면에서 부각된다. 물론 영화는 이들을 과대망상증 환자나 살인광증으로 치부함으로써 안전한 길을 선택한다. 이들이 설파하는 장광설은 니체의 초인 사상과 결부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시 히틀러와 연결됨으로써 광기라는 맥락을 벗어나지 못한다. 한편 아들 인물들에게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고 이들은 결코 그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다. 아들 인물들은 아버지를 골탕 먹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지만 바로 그 욕망으로 인해 나중에 자신이 빠질 함정을 판다. 언급한 영화들에서 살인은 아버지를 직접 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아들 인물들은 다른 어떤 인물을 살해한 후 그 사실을 알리거나 넌지시 그러나 꾸준히 암시함으로써 아버지들을 농락하고자 한다. 바로 내가 살인자 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것이다. 여기서 감시되는 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욕망뿐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강한 증오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는 사회의 이중성에 대한 증오이기도 하다.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미국인들은 정의, 민주주의의 이름 아래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전쟁이란 곧 합법적 폭력이며 합법적 광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쟁이 종식되고 1950년대부터는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 미국 내부에서는 평등과 복지를 기치로 노동운동, 여성운동, 흑인 인권운동, 환경운동 등 각종 사회운동이 활발해진다. 요컨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윤리적 반성을 수행해야 하는 시대, 그러기를 사회적 차원에서 요구하는 시대, 곧 윤리적 강박증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아버지 세대는 그러한 윤리적 요구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왔으니 당연히 요구할 권리도 내세울 권리도 없다. 왜 내가? 라며 아들들이 억하심정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 아들 인물들의 억하심정이 자멸의 열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은 흥미롭다. 아들 인물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려 애를 쓴다. 일종의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이건 줄타기도 아니다.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라면 줄타기라고 부를 만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범인이라는 걸 알아달라는 식이기에 줄타기라기보다는 날 좀 봐달라는 제스처에 가깝다. 로프의 브랜드는 범죄를 알아낼 확률이 높은 루퍼트 선생을 굳이 파티에 초대한다. 그리고 살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늘어놓거나 살인 도구인 로프를 보이거나 하는 식으로 의심받을 단서들을 흘려둔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물들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이중적으로 달성한다.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숨기지 않음으로써 아버지를 배반하고 농락하는 게 1차적 복수라면 광기 어린 그리고 반성 없는 자멸을 통해 아버지들로 하여금 그러한 아들을 낳은 또는 아들을 광기로 몰고 간 사회를 만든 자신들의 원죄에 대해 죄의식을 갖고 숙고하게 만드는 게 2차적 복수다. 반면 아들 인물들은 광기 덕택에 그리고 실제로 자멸하기 때문에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다. 윤리적 강박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들들은 거기서 발생하는 죄의식을 다시 아버지들에게 떠넘기는, 전이시키는 것이다. 제목이 뭐였지? Something of Something이던가? 아니, 그건 다른 거지. 그건 그냥 썸씽이었을 거예요. 영화에서 히치콕은 캐리 그랜트와 잉그리드 버그만이 나온 영화 제목을 떠올리지 못하는 자넷과 에드워터 부인의 대화 중에 something이란 단어를 대거 등장시킨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스스로를 something, 대단한 사람으로 루퍼트 앞에 제시하고 싶어하는 브랜든을 염두에 둔 계산된 농담일까? 영화 속 대사에 나오는 내용이다. 우성인자를 가진 사람은 어떤 도덕이나 규율에도 잣대지어질 수 없으며 열성인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살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것은 살인의 계절 혹은 살인의 시간이라고 불릴 수도 있다. 열등한 사람들을 정당하게 죽임으로써 세상은 좀 더 우등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할 수 있다. 이에 반박하며 다시 이런 대사가 나온다. 우등과 열등한 차이를 누가 규정할 수 있나? 어떻게 같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나? 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경우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내세우는 논리는 미개한 인종을 우월한 인종이 가르치며 교화한다는 것이다. 삼국지의 제갈량은 축한의 민심을 잠재우고 현재의 원난성, 베트남 북부 지역인 남만 지역을 토벌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이 바로 변방의 오랑캐들에게 황제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함이었다. 히틀러가 유럽을 침공하며 내세운 명분 또한 아리안족 우월주의를 강조하며 슬라브족과 유대인, 집시들을 핍박하는 논리였다. 이는 또한 대동아 경영을 주장하며 한반도 및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손아귀에 쓸어 담으려 했던 일본식 군국주의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왜 뜬금없이 로프란 영화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런 소모적 논쟁을 끌어오는지는 히치콕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 당시 세계는 1, 2차 대전을 겪으며 이데올로기적 돌파구를 찾지 못해 음울하게 거리를 헤매는 집단 노숙자와도 같았다. 이는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적 가치가 무너진 서구 사회에서 그 대안을 찾다가 니체가 역설한 권력 의지와 초인 사상에 매료된 것과 같다. 공리주의 또한 행복을 계량화하여 소수가 희생함으로써 다수가 행복할 수 있다면 살인마저 공익을 위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주의는 1950년엔 미국 전역에 불어닥친 메카시 열풍의 단초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1948년에 미국에서 알프레드 히치콕이 만든 영화 로프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만들어졌다.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심취했던 그는 영화 곳곳에 그만의 생각을 표현한 시각적 장치를 만들었고
배우들의 대사에는 인간의 저변에 깔린 무의식이 내뱉는 진실이 용해되어 있다. 또한 위의 이야기처럼 전후 세계를 지배하던 니힐리즘과 공산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사를 통해 관객을 깊게 끌어들이고 있다. 편집이 없는 영화. 영화 로프는 카메라 편집이 없는 영화이다. 일반적으로 편집은 영화적 상상력과 시각적 효과를 최대치로 자극시키는 중요한 장치이다. 그런 의미에서 로프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한다. 그의 대표작 사이코에서는 여주인공의 샤워 장면만을 위해 70컷 이상의 편집을 사용한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실험적인 영화라 볼 수 있다. 당시 카메라 필름의 길이는 10여 분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았다. 그 10여 분의 시간을 온전히 롱테이크로 잡아낸다. 그러다 필름의 길이가 다했다 싶으면 카메라는 등장인물의 등이나 벽에 가까이 다가가며 암전이 된다. 그리고 바로 다시 롱테이크로 다른 필름을 소화한다. 게다가 영화의 배경 또한 뉴욕의 고층 건물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 내로 한정된다. 초반 3, 4분 정도 아파트 밖을 보여주는 장면을 제외하고는 줄곧 실내에서 모든 사건이 실시간으로 벌어진다. 그래서인지 영화 로프는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다. 영화의 시작은 연극이 시작하는 시간이요. 영화의 엔딩 컷은 연극의 막이 내려오는 시간이다. 여기에서 어떤 시간의 압축이나 뛰어넘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80분간 아파트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보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 히치콕은 배우들의 동선은 물론 그들이 향하는 시선과 배우들 간의 거리 및 카메라 움직임까지 사전에 완벽하게 계획했다. 인간의 무의식을 자극하는 히치콕. 스릴러 영화답게 감독은 관객에게 영화 초반부터 살인 장면을 목격하게 한다. 고등학교 동창인 브랜든 쇼와 필립은 친구인 데이빗을 불러 로프로 목 졸라 살해한다. 그리고 그들은 데이빗의 시체를 책장에 넣고 뚜껑을 덮은 후에 그 위에 식탁보를 깔고 음식을 올려놓은 후 파티를 시작한다. 이후 파티 초대 손님으로 죽은 데이빗의 약혼 여인 좌넷과 그의 아버지, 이모, 좌넷의 옛 연인이었던 케네스, 브랜든과 필립의 옛 스승인 루퍼트가 등장한다. 초대 손님들은 데이빗의 시체가 들어있는 책장 위의 음식을 먹으며 파티를 시작한다. 등장인물 간 묘한 관계와 신경전이 관객들로 하여금 두 젊은이들의 살인 행위가 드러날까 노심초사하게 만든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브랜든과는 달리 예민하고 소극적인 필립은 옛 스승 루퍼트의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에 자주 실언을 하게 된다.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스승답게 제자들의 눈빛과 그들이 당황할 때 드러나는 사소한 말투까지 해석해내며 살인의 실체에 거의 다가서게 된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대사는 무의식의 파편을 드러내는 인간의 심리를 나타내고 살인자의 복잡한 심경을 자극하는 루퍼트의 계획된 언행은 범인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게 만든다. 루퍼트와 필립의 대화, 루퍼트와 브랜든의 대화, 혹은 이미 죽은 데이빗과 브랜든, 필립과 관련된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어보자. 살인자로서 초대 손님들과 대화하는 동안 그들의 무의식은 은연중에
자신들이 데이빗을 로프로 살해했음을 시인하고 있다. 배우들의 철학적 논쟁은 왜? 히치콕은 여타 영화와 달리 배우들의 대사에 상당히 철학적이고 당시 만연하였던 사회적 담론을 표현하고 있다. 앞글에서 언급했듯이 로프는 1, 2차 대전 후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인간 존엄의 상실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브랜든과 필립이 있으며 그들은 오늘의 초대 손님인 루퍼트의 수업을 들었다는 사실이다. 브랜든과 필립은 재미로 사람을 죽이고 파티에 온 손님들이 시체가 들어있는 책장 위에서 음식을 먹게 하며 과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챌까 아슬아슬한 희열을 느끼고 있다. 사족을 붙이자면 이 학생들이 배웠을 지난 시대의 무질서하고 무개념인 사회에 대한 조롱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실 히치콕 그 자신도 금발의 백인 여성과 키 크고 위트 넘치는 백인 남성을 선호하였다. 어쩌면 감독 또한 자신에게 쏟아지는 인종차별적 비판을 우등한 인간들의 정당한 살인이라든지 니체의 초인 이론과 히틀러나 제국주의에 희생된 사람들에게 가해졌던 열등한 인간들에 대한 사회적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무래도 60여 년 전 영화이기 때문에 현재의 영화 문법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다소 지루할 수도 있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조여지는 관객들의 감정선은 잔뜩 움츠리며 내가 살인자요 하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주고 만다. 히치콕은 영화 장면에 많은 장치를 숨겨놓았다. 또한 등장인물들이 실없이 던지는 한마디마다 데이빗은 죽었다. 혹은 그의 시체는 이 방 안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살인자는 브랜든과 필립이다. 라는 암시가 숨어있다. 뿐만 아니라 감독은 대사 중에 자신의 영화에 출연하는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든지 캐리 그랜트 같은 배우들을 언급하며 관객과 장난을 치고 있다. 이런 매력적인 영화의 키를 하나씩 찾아내며 곱씹어 본다면 서스펜스 스릴러로서의 로프를 더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로프는 실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천재성을 가진 두 남학생들은 게이였으며 또한 게이였던 스승으로부터 범죄 심리학을 배웠다. 두 학생은 재미로 14살짜리 어린아이를 죽이고 타자기로 돈을 요구하는 편지를 어린아이의 부모에게 보낸다. 그러나 그들이 재미로 했던 살인 행각은 경찰에 의해 드러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갔다.